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두 분 여성 변호사와 함께 정치 현안 품격 있게 토론합니다. 품격 토론. 강전의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주말에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리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등 정치권 인사가 한자리에 모였는데 어떤 장면 가장 인상 깊게 보셨어요? 저는 아무래도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오랜만에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 나오셔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을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좀 실망스러웠어요. 왜냐하면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내용 중에 민주주의는 다시 위태롭고 국민 경제와 민생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현 정부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이제 비판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북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점도 지적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 글쎄요, 저는 지금 윤석열 정권이 들어온 이후에 뭐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런 것들은 사실입니다만 그 전에 이미 문재인 정권 때도 경제적으로 거의 파탄이었죠. 부동산 폭등이라든지 코로나19 사태가 저는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권에게는 오히려 도움이 됐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이미 경제는 망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불황이 오다 보니까 오히려 거기에 좀 묻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남북 관계에 대해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실은 여야 없이 나라의 큰 어른 아니었습니까? 그랬는데 북한으로부터 뭐 삶은 소대가리 이야기 듣고 우리 돈으로 지어졌던 개성에 있던 남북 연락사무소 말도 안 하고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북한에서 다 폭파시켜버렸죠. 어떻게 보면 저는 당시에 문재인 정권에서의 대북에 대해서 좀 굴종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또 극단적으로 북한과의 관계가 더 안 좋아진 것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제가 이 부분을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쨌든 여야 없이 나라의 큰 어른이고 오랜만에 공식 석상 그것도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식 아니었습니까? 여기에 와서 지금 양극단으로 나눠져 있는 국민들을 저는 통합시키는 메시지를 내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 정권에 대해서 내로남불격으로 비판을 하고 그리고 또 정권 교체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단 말이에요. 민주당에 있어서의 통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것이 과연 그 자리에 맞는 발언이었는가? 거기도 굉장히 좀 의문이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그 발언이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네. 이 행사에 프란치스코 교황도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2000년 노벨 평화상 수상을 하셨잖아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래서 화해와 연대, 평화를 증진해 분단과 혐오를 극복하려는 그의 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은 것이라고 축사를 보냈어요. 사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을 정도로 국제적으로는 인정을 받았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 중에 아직도 많은 분들은 그분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들었어요.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과 별개로 아직도 그분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어떤 업적이라든지 노력에 대해서 모르는 국민도 많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는 이제 앞으로 곧 개봉될 기리의 김대중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 영화를 좀 보려고 하는데 그거를 통해서 좀 명확하게 국제적으로까지 인정을 받았다면 우리나라에서의 평가는 어떻게 됐는가? 그 다큐멘터리 영화로 알고 있거든요. 그 영화를 통해서 좀 더 좀 사실을 확인을 하려고 하고 그 부분 좀 많은 분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야 대표 모두 축사를 하면서 DJ 어록을 인용을 했어요. 한동훈 위원장은 김 전 대통령 혁신 지혜를 강조하면서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할 것 이렇게 말했고 이재명 대표는 고민정 최고위원이 대독한 축사에서 행동하는 양심으로 실천해 나가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건 짧게. 네. 아무래도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이라는 것은 통합의 정신을 빼놓고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피습 사건으로 그 자리에 출석을 하지는 못했지만 여야 대표의 그 이야기들은 저는 좀 좋은 이야기들이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런 메시지를 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기는 한데 여야 대표들의 그 메시지는 국민들께 좀 울림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저는 진짜 이제 민생에 힘써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민생,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국민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정치인들이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 전국 순회 방문 일환으로 앞서 광주광역시에 가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방안 적극 추진하겠다 하면서 호남 표심에 이제 호소를 했습니다. 이런 제안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5.18 정신에 대해서 지금 보수당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한동훈 위원장이 명확히 밝힌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광주에 대해서는 지금은 이제 탈당을 했습니다만 이준석 전 대표가 대표에 취임한 이후에 호남에 굉장히 공을 들였었죠. 여러 번 찾아가기도 했었고 좀 전향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5.18 정신에 대해서 뭐 헌법 전문에 대해서 헌법 전문에 넣자라고 이야기했던 건 사실 이재명 대표가 원포인트 개헌을 하면서 그렇게 넣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었고 당시 사실 대통령실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좀 절차라든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조금 부정적인 기류를 보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이 5.18 정신에 대해서 헌법 전문에 넣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저는 이것은 광주 시민들께도 굉장히 어필하는 이야기였겠지만 사실 국민 대다수에서도 많이 받아들이고 또 공감이 있는 메시지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5.18 민주화 정신에 대해서는 국민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국민들이 어떤 일이 광주에서 일어났는지 알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것보다도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광주에 방문했을 때 그때 당시 이제 에스컬레이터를 내려오는 사진이 보도가 됐는데 그 사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경호를 강화하고 그리고 이제 빨간 마스크를 한 경호 사진까지 보면서 어떤 일도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그 생명에 대해서 위협을 가하는 일에 대해서 언론에서 일정 정도 보도를 하려면 명확하게 보도를 하던가 편파적으로 보도해서는 안 되지 않나, 똑같이 보도를 해야 되지 않나. 오히려 그렇게 이제 경호 인력을 강화했다는 걸 보면은 뭐 오히려 그렇게 400명이나 동원했어야 됐냐 이런 비판은 없고 굉장히 뭐 엄중하게 경호하고 있다라는 취지만 보도된 것이 보면서 좀 한편으로는 좀 이 언론이 과연 공정하게 보도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은 공정한 보도와는 조금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전에 이재명 대표가 괴한으로부터 피습을 당했고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어쨌든 야당의 대표가 이렇게 피습을 당했다는 건 굉장히 큰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또 생각을 해보면은 묻지마 범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 모방 범죄가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실제로 범죄로 넘어가지는 않아도 온라인상에 내가 잠실역에서 뭐 테러를 할 거야, 이대역에서 테러를 할 거야, 막 이런 것들이 올라와서 국민들이 굉장히 두려움에 떨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피습을 당하고 그 다음에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도 광주에만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한 한 시민이 지금 검거가 됐는데 또 잡아보니까 실제로 그분이 또 광주에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이 맞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모방범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로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경호 인력을 늘릴 수밖에 없고 또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은 오히려 국민의힘 측에서는 경호를 최소화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경찰 측에서는 어쨌든 당분간은 저는 그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경호는 조금 강화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조금 과할 정도로. 네,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한동훈 위원장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우리 당은 광주에서 호남에서 정말 당선되고 싶다. 그렇게만 된다면 여당 승리라는 거에 앞서서 이 나라 정치에 값을 매기지 못할 정도의 대단한 승리다. 이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처음 이제 취임하면서부터 황교안 전 이제 뭐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대표와 비교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황교안 전 대표가 떠오른다. 황교안 전 대표는 사실은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되는 것에 대해서 좀 빠르지 않나라는 어떤 그런 충고의 메시지도 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황교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총선을 이끌면서 당시 종로구에 출마했다가 낙선을 했고 총선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다. 한번 이렇게 되면 돌이킬 수가 없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것을 이제 반면교사 삼아서 총선 출마를 안 하겠다라고 한 건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황교안 아무튼 전 대표와 비교되는 지금 여러 가지 행보들을 보면서 앞으로는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좀 그런 부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총선 불출마 관련해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그 취임을 하면서 그 일성으로 했었던 이야기였는데 그 이유는 과실을 가져가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였었거든요. 그거는 저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좀 차별점을 두는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작년에 벌써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대선이 끝나고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경기도지사를 하다가 이제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당대표가 민주당 그 대선 후보가 되면서 경기도지사를 내려놓고 대선이 끝나고 났으니까 그다음에 송영길 전 대표의 지역구가 비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살고 있고 또 성남시장 출신 경기도지사 아닙니까? 당시에 분당갑이라는 지역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분당갑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민주당에서 봤을 때는 좀 험지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가 가지고 있었던 지역구 계양을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거의 텃밭이라고 볼 수 있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그때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이제 대선이 끝나고서는 바로 어떻게 보면 험지를 출마하면서 또 파이팅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계양을을 통해서 굉장히 쉽게 원내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있었고 이게 저는 과실을 가져간 자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그런 식으로 정치하진 않겠다라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이번 주 후반부에 이제 탈당을 하고 신당 창당 이걸 예고를 했어요. 이재명 대표 피습으로 일정을 잠시 멈췄다가 예정대로 가겠다 이제 밝힌 셈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각자 이제 총선을 앞두고 갈 길 가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어쨌든 12월 말에는 전직 여당 대표 이준석 전 대표가 개혁신당을 창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준석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대구의 12명의 현역 의원들을 향해서는 밥만 먹는 고양이 비만 고양이라고 빗대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총선을 앞두고는 각자 자신들의 갈 길을 가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이낙연 대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변호사를 하고 있는데 이혼 소송을 할 때 보면은 꼭 이혼하고 싶지 않아도 반 정도는 이혼하고 싶고 반 정도는 나를 잡아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소장 보내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좀 그런 게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는데 소장을 받은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나 이혼할 거야. 하지만 너가 변한다면은 나 계속 있을 생각 있어. 라고 생각을 한 건데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답변서를 보냈냐면 난 변할 생각이 없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떡하겠어요.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그냥 이혼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말은 본인이 소장 보냈지만 저는 이재명 대표로부터 거의 축출 이혼을 당한 상황이다. 이제 돌아갈 자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이제 연말에 그 한복눈 오는 날에 만나지 않았습니까? 만나고 나서 이제 기자들 앞에서 그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한 명씩 이야기를 했는데 더 이상 서로 같이 할 수 없다라는 부분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 같은 저는 좀 안타까워요. 이분이 정말로 그 민주당을 나가서는 그 아이덴티티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나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또 그 와중에 이재명 대표가 그 이후에 피습을 당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민주당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아니야 이번에 이재명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야 돼라는 생각을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전에 박근혜 전 대표가 피습을 당한 이후에 깨어나자마자 대전은요? 얘기하고서 대전의 판세가 뒤집혔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지금 모이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낙연 대표로서는 나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번 주 말 정도에는 사과를 구하는 자리라고 했나요? 그런 표현을 쓰면서 탈당을 시사를 했는데 하기는 하겠지만 좀
많은 파급력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포용하는 모습, 서로 조금 생각이 다르더라도 정치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함께 가자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정당에 저는 있어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가지 않도록 조금 더 설득하는 모습 보여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와중에 이준석, 이낙연 연대설이 나오고 이른바 제3지대로 나간 정치 세력들이 이제 좀 더 폭넓게 연대하는 이른바 빅텐트설도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빅텐트설. 그런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인재 영입 위원장까지도 겸임하고 있는데 인재 영입 1호가 박상수 변호사라고 해요. 그런데 UPI 뉴스 보도에 따르면은 박상수 변호사는 한동훈 위원장의 팬클럽 회원이다라는 보도가 있어요. 그리고 SNS상에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칭찬하는 글을 많이 남기고 했다라는데 그렇다면 이게 과연 외연확장 인재 영입 1호가 본인을 지지하는 어떤 변호사인데 외연확장으로 볼 수 있을까라는 평가에 대해서 빅텐트가 가능할 것인가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 지금 우리 진행자님께 여쭤보신 건 아마 지금 새로 나오는 신당들의 빅텐트를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전 대표와의 관계도 열려 있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또 금태섭 신당 같은 경우에도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총선을 앞두고서는 합친다는 것은 글쎄요. 총선 끝나고 결국에는 다 헤어지게 되는 수순을 밟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구태 정치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서로 간에 신당을 창당하는 과정에서 세를 확장하고 싶은 마음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원내에서도 함께하는 사람이 필요할 것이고 지금 원칙과 상식도 탈당을 할 거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게 결과적으로는 계속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총선 이후에 다시 헤어질 것인데 그냥 어떠한 목적론적으로 이번 총선은 우리가 함께 한번 이겨내보자라는 생각만으로 같이 하는 게 이게 바람직한 정치인의 자세인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구 경북 국회의원 신당 합류 인재 여부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공천에 무리수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움직이겠다고 얘기한 분들이 꽤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공천 후 이동할 가능성이 있는지 국민의힘이 좀 더 긴장하고 예의주시해야 되는지 어떻게 보세요? 이거 굉장히 조건이 있잖아요. 공천에 무리수가 있을 경우. 공천에 무리수가 있으면은 여야 없이 그 사람들이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조건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본인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들어오겠다는 원내 의원이 없다라는 반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준석 대표가 신당을 이제 개혁신당을 창당을 하면서 지금 한 나흘 만에 4만 명 정도가 이제 온라인상으로 당원 가입을 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글쎄요, 4만 명이라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분입니다. 이제 중앙선관위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2022년 기준으로 정의당이 한 4만 8천 명 정도거든요. 그렇다면 4만 명이 꽤 많은데 하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당원을 보면은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2022년 기준으로 480만 명이에요. 국민의힘은 420만 명입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신당을 이번에 창당을 하기 전에 이미 본인 지지자들로부터 연락처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이 아마 젊은 분들로 생각이 되는데 온라인상의 접근성이 높은 사람들이고 이분들에게는 신당 창당한다라고 하면은 바로 가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첫날에 2만 명 정도가 가입을 했어요. 그럼 그 이후에는 하루에 한 5천 명 정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쭉 갔을 때 40만 명, 50만 명, 100만 명 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그리고 또 이분들은 단순 당원으로 가입을 한 것인데 그 당비를 내는 이제 권리당원의 숫자가 또 중요하단 말이에요. 몇 명이나 권리당원으로 갈 것인가? 저는 지금 가입이 되어 있는 이 4만 명에도 분명히 허순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이 지금 엄청나게 이번 총선에서 파급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조금 덜 들어요. 조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공천에서 무리수가 있으면 오겠다는 뭐 즉각적으로 오겠다는 의원들이 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냥 원칙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저는 이분이 이제 당대표 할 거 아니겠어요? 당대표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동안은 국민의힘에서도 당대표를 하면서 나가기도 했고 뭐 대권 주자와의 좀 이런 불화 같은 것도 있었고 굉장히 문제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준석에게 본인의 모든 정치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 얼마나 나올 것인가? 저는 좀 의문이고 다만 이준석 신당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새로운 정치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총선 과정에서 분명히 어떠한 정책적인 부분들 그리고 비전은 제시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총선이 지났을 때 시작은 좀 미약할 수 있겠지만 총선 과정에서 정말로 다른 모습 보여준다면 국민들께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신당에 대해서는 오히려 총선 이후는 좀 기대가 되는데 총선 과정에서 합류하는 현직 의원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총선 전에는 합당이 없다라고 좀 전제라든지 조건을 뒀기 때문에 오히려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은 예를 들면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준석 개혁신당 창당을 하면서 왜 쌍특검을 거부했느냐. 특검법을 거부했느냐에 대해서 비판 목소리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단 말이에요. 대장동 특검법 사건은 왜 거부했느냐. 뭐 김건희 특검법이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거부했다 치더라도 왜 그걸 거부했느냐라고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과정에서도 총선 후에 다시 국민의힘으로 합친다면은 그 힘을 실어주는 데는 일정 정도 제약이 있지 않느냐. 단지 총선용이라고만 보면은 이 당의 파급력이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 그런 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이른바 쌍특검 법안 이제 네. 국회로 돌아오면서 특검법 2라운드가 이제 펼쳐지게 됐어요. 여당은 하루라도 좀 빨리 표결하자는 입장이고 반면 야당은 서두를 게 없다는 입장에서 뭔가 여야가 좀 바뀐 것 같은 입장인데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이 지금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겠다고 해요. 이게 국회에서 특검이라는 것이 법률안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민주당이 입법 독주를 해서 이 법률안을 통과를 시킨 것인데 헌법에 있는 대통령의 제2요구권이 있단 말이에요. 이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었을 때 대통령은 정부 이송 후 15일 안에 제2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국회로 다시 돌아가고 그럼 국회에서는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그 동의를 얻어서 통과를 시키면 그때는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대로 공포가 되는 이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게 가족에 대한 얘기니까 이거는 뭐 이해 충돌의 소지도 있고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할 거야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그 야당에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한 다음에 이것을 빌미로 해서 그 국회에서의 표결을 미루려는 것으로 보여요. 그 지금 민주당은 전혀 뭐 급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를 빨리 털고서는 총선을 진행을 하고 싶으니까 당장 표결을 하자라고 얘기하는데 권한쟁의 심판 청구 얘기를 하는 것은 미루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미루고 싶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게 총선 때까지 이 이슈를 계속 이슈 파이팅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건 총선용으로 넣은 특검법이라는 게 법률안이라는 것이 야당의 모습에서 이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게 야당에서는 가족에 대한 특검을 거부해 이건 말도 안 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들께 어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는 12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기도 전이고 심지어 윤석열과 김건희가 결혼을 하기 전이에요. 가족이 되기 전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족에 대한 특검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가지고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무리수인데요.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동안의 시간을 민주당이 벌기 위해서 이거를 총선 과정에서 계속 이슈를 끌어가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수사가 1300여일 동안 지금 검찰에 있는 거예요. 이 특검법 통과 여부를 떠나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금도 수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검찰이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뭐 불기소라면은 타당한 이유를 대서 불기소를 할 수도 있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수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수사가 안 되고 있는 것을 수사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왜 총선용인지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이제 국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는 소환 조사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하라는 것이고 이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법률안으로 상정됐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후보 당시에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그때 이유를 밝혔어요. 죄 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도저히 본인이 깰 수 없다. 특검이 악법이다, 총선용이다. 이거는 오히려 검찰 수사를 문제 삼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진작했으면 이런 법이 나왔겠습니까? 네. 본격 토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전의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